자, 지금부터 세계지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변화, 그리고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교통수단의 변화와 그 다음에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교과서의 페이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도 관련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축약해서 쌤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더불어서 혹시 이 파워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교과방에다가 세계지리 여행지리 교과방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PPT를 활용하셔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 교통수단이 많은데 우선 주요 교통수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보여행입니다. 도보여행은 우리는 일명 걷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주변 풍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아주 예전부터 고대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하루에 걷는 키로가 몇 킬로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1시간에 대략적으로 사람은 4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 7, 8시간 간다면 하루에 20에서 30km는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20km, 30km 이동할 수 있다. 자, 이런 도보 여행의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뭐가 있냐면은 유럽은 크리스트교를 신봉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중요 지역들을 탐방하는 순례길이라는 게 있어요. 순례길. 종교적으로 찾아간다. 순례길이 있는데 그런 순례길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유럽에서 부르는 말이고 미국식으로는 에스파냐라고 합니다. 에스파냐고 산티아고로 말이 있는데 이런 순례길이 있어요. 에스파냐 산티아고 대성당을 가는 그런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보스텔라 대성당인데 이 순례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순례길입니다. 그럼 여기 산티아고로 말이 뭐냐? 여기 S-A-N, 산, 이건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자, 종교적인 지도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띠아고가 있는데, 띠아고라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대요. 야고보 써놓으십시오. 야고보. 책에도 있는데, 야고보. 21페이지인가 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란 말이 이제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지역에서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되게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대성당도 만들고 막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대성당으로 가는 길을 바로 순례길이라 하고 그 길의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길이 까미노 데 프란세스. 따라해 보세요. 까미노 데 프란세스. 까미노 데 프란세스가 있습니다. 이 까미노 데 프란세스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프랑스의 길이에요. 쓰세요. 프랑스의 길입니다. 프랑스의 길. 자, 이 프랑스인데 이 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길은 12세기 경에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구 원정 때, 그 이후 십자구 원정 때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 길은 이제 프랑스 각지에서 출발합니다. 프랑스 각지에서 출발해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어요. 피레네 산맥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그 다음에 프랑스 북부 지역인 산티아고로 가는 거예요. 산티아고로 가는 거고 산티아고에 있는 이제 대성당으로 가는 겁니다. 대성당. 이 길을 쭉 가는 거고 이 길이 이제 80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 다 도착하면은 뭐 저기 성지 순례에 관련된 어떤 확인서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요 길이 바로 이제 종교적인 순례길 중에 하나고 걷기 여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만든 게 제주도의 올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레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올레길이 무슨 말이냐?
자, 집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작은 길이에요. 집에서 출발해. 집에서 나가면은 바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있고 큰 길까지 가게 되면 작은 길이 있겠죠.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작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쉽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써.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목길. 이 골목길을 제주도에서 올레라고 하네요. 올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레길을 관광 상품화 시켰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1코스가 만들어지고 현재 2016년까지는 21개의 코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제주도의 바닷가라든가 화산 지형 같은 것들을 느끼고 산책하는 걸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게 걷기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지울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뭐냐면 마차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차는 이제 말을 이용하는 거죠. 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을 이용하니까 하루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50km 이내로 갈 수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또 이 마차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신분상의 제한이 있었고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귀족들이라든가 왕족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가 크게 했던 것들이 바로 도로 정비죠. 도로를 반듯반듯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도로 정비 이후에 이 마차 여행이 되게 확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차 여행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순례길을 가기도 했고 또 식도락, 우리 미식 여행이라고 했었죠. 이 미식 여행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일곱 글자 까먹었네. 자, 기억하세요. 가스트로 노미아 가스트로노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스페인어죠. 식도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예술, 감상 등의 여행을 마차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열기구. 우리가 흔하게 쓰는 교통수단 아닙니다. 열기구입니다. 열의 그런 열의 상승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 열기구인데요. 자, 역사를 볼게요. 1783년도에 몽골 피해 형제. 네, 우리가 또 비행기 라이트 형제인데 열기구는 몽골 피해 형제입니다. 몽골 피해 형제가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기류를 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1785년에 비행이 성공했답니다. 그 영국 해역, 프랑스에서 영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 해역을 횡단하는 걸 했고 그거를 2시간 30분간 실시를 해서 42km를 건너갔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쵸? 대단했습니다. 아주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고 솔직히 낯선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관광이라든가 관광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열기구 관광의 대표적인 것이 터키에 가보면 파카도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열기구를 보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제 화산 지형하고 그 다음에 건조 지형이 있는 곳인데 아마 교과서에 보시면은 20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특한 지형을 열기구를 타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색다른 경험일 수 있겠죠. 그렇죠? 비행기와는 또 다를 겁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배예요. 배는 일단 여객선이 있고 이 여객선이 더욱더 멋지고 호텔화된 게 크루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시속 46km 정도 가고요. 시속이란 것은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에 46km 정도 간다. 예전에 배들은 이제 범선이라고 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갔었는데 15세기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부터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요. 대항해 시대 때 콜럼버스라든가 마젤란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 세계 일주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발달하게 된 것은 대항해 시대 이후 이제 산업혁명으로 증기선이 발달합니다. 증기선. 그렇죠? 증기선이 발명됩니다. 발명 써주세요. 발명, 증기선.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떼가지고 그 증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프로펠러 돌려서 가는 게 증기선이죠. 이 증기선을 이용해서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대서양을
유럽과 북미 사이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그때는 29일 걸렸어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29일 걸렸습니다. 이게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서 19세기에 내연기관이 발달하죠. 내연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연료 장치의 그런 연기가 안쪽에서 제거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내연기관이 발달,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디젤 기관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내연기관이 발달하게 되면서 3, 4일 만에 소요됩니다. 3, 4일 만에 소요가 되면 엄청나게 빨라지죠. 그런 대표적인 배가 옛날에 침몰했던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막 내연기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큰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무튼 내연기관을 통해서 29일이었던 것이 3, 4일로 되게 줄어들었다. 자,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배를 관광화 시키고 여행화 시킨 게 바로 이제 크루즈선입니다. 이 크루즈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이 얼루어 오브 더 시즈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2,700개의 객실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대략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6,300여 명, 6,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은 이 정도가 된대요. 자, 그리고 크루즈선은 배 안에서 숙식, 먹고 자고를 다 할 수 있고, 놀이, 레저,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배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자고 먹고, 그다음에 놀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크루즈선 배를 이용한 관광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리브해라든가 알래스카 크루즈선이 있는데, 카리브해는 여러분들 카리브가 어디냐면은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의 오른쪽에 여기 쿠바라든가 푸에르리코, 자메이카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일명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여기 섬들이 많은데 여기가 카리브해예요. 바다 이름이. 여기가 적도 주변에 있어서 바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이 지역의 바다를 보러 갑니다.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갈 수 없고요. 여름철에 갑니다. 여름철에 가고, 이 지역은 이제 빙하 지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빙하에 협곡이라든가 U자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게 알래스카를 다 가는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크루즈 여행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철도 여행이 있습니다. 철도 여행. 자동차 여행도 있고 여객기, 비행기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진로와 관계되는 부분이죠.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1825년에 철도는 영국의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1825년에 영국에서 출발해요. 영국에서 증기기관, 석탄이라든가 이걸 떼서 증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거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1830년대 리버풀과 맨체스터, 과거 이 당시 때는 여기가 이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는데,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기찻길이 최초로 개통이 됩니다. 최초 대표적으로 개통이 돼요. 그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만들어지게 되고, 기찻길이 대표적인 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냐? 우리나라는 1899년도에 경인선이 철도가 개통됩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개설된 거죠.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식민지 전략 중에 하나가, 과거 식민지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철도 개설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왜냐면은 철도를 통해 가지고 주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운반시키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경인철도가 있습니다. 경인선은 서울입니다. 서울부터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인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철도가 개통된 겁니다. 서울의 노량진부터 시작해서 인천의 제물포라는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철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죠. 지구에
3분의 1 정도를, 지구의 3분의 1 정도를, 4분의 1이군요. 4분의 1 정도를 지나가고,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입니다. 세계 가장 긴 열차입니다. 알아두시고,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여기 보시면은 블라디보스크,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 있는 거죠. 동부 지역. 우리 나라의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지역의 바로 위쪽에 보면 블라디보스크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블라디보스크에서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죠. 모스크바, 유럽에 있습니다. 요걸 지나가는 건데, 이 지나가는 게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이면서 지구 둘레를 4분의 1 정도를 갈 수가 가는 그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크. 나중에 한번 한 5, 6일 걸린다고 하죠. 5, 6일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관광 열차, 우리나라도 철도 역사는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관광화 시킨 게 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백두대간 협곡열차, 중북 내륙 순환 관광 열차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과거에 영동선, 태백산맥이 영동선, 태백산맥 지나가는 그런 철도가 있는데, 이 철도를 관광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두대간의 협곡 열차는 V트레인이라고 합니다. V트레인이 바로 이제 계곡이란 뜻입니다. 계곡, 벨리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계곡이란 뜻이고, 요거는 경북의 분천이란 지역, 분천, 지금의 봉화인데, 분천이란 지역에서 가서 강원도 철암, 바로 태백이라는 지역이죠. 강원도 철암, 태백이라는 지역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V트레인, 벨리, 백두대간의 협곡, 골짜기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북 내륙 관광열차. 이 중북 내륙 관광열차가 제일 큰데 더 크고, 여기에 이제 백두대간에 있는 거고요. 오트레인이라고 돼 있어. 오트레인. 이 중북 내륙 관광열차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서울부터 출발해가지고, 경북과,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북을 지나가는 되게 긴 거리입니다. 한 257km 정도 되고, 이 위에 거 V트레인은 한 27km 정도 됩니다. 이 257km 사이에 27km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오트레인. 자, 오트레인의 뜻은 뭐냐면 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란 뜻이라서 경북과 강원도와 충북을 하나로 지나간다라고 해서 오트레인이라고 한대요. 오트레인. 실제로 이제 제천역에서 얘가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도 해양 열차가 있습니다. 그 S트레인이라고 했는데, 이 SMR은 바로 사우스의 남쪽과, 그 다음에 바다를 C를 뜻하는 겁니다. 두 개만, 남쪽 바다란 뜻이죠. 그래서 S트레인입니다. 사우스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철도가 아니라, 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전문 열차가 만들어져서 바닷가만 볼 수 있도록 창가 쪽으로 그런 자리 배치도 해놓는 그런 열차도 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번에는 자동차 여행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동차 여행이 국내 여행에서는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차는 이제 1886년에 독일의 벤츠사에서 실시가 되고요. 특히 이제 내연기관이 발명 이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이라 한다면 여러분들 배웠겠지만은 뭐 디젤 기관이 있고, 또는 이제 가솔린 기관이 있습니다. 가솔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연기관은 연기를 내뿜지 않고 알아서 배출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엔진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엔진. 지금 엔진 같은 것들. 지금 자동차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엔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연기관을 발명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동차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의 좋은 점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문전 연결성이죠. 도어 투 도어. 문 앞에 출발해서 문 앞에 도착한다. 아주 좋아요. 그죠? 자, 그다음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 이 자동차는요, 국내 여행에 거의 한 87% 정도로 국내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자동차입니다. 국내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도 자동차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택배 같은 것들 다 자동차로 운반해서 오죠. 그죠? 자, 독일의 벤츠사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여객기입니다. 여객기는 1903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게 1903년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였죠. 라이트 형제. 아까 열기구로 몽골피해 형제인데 이번에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1950년대 제트 엔진이 발명하게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대중화됩니다. 그 장거리에 신속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장거리에 좋고 신속한 운송이 가능한 게 여객기의 최대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 여객 수송의 90% 이상을 비행기를 이용을 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대체로 비행기를 하나 쓰세요. 시속 한 800km, 800에서 1000까지 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8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800km 정도, 800 정도 갈 수 있다. 1시간에 800km를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의 한 백두산까지 한 1000km 되니까 그 정도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직은 노력하고 있는 우주여행 여객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우주 여객기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수단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됩니다. 시간도 압축되고 옛날에는 막 20일 걸렸던 게 지금은 3일 비행기를 이용하면 뭐 하루 걸리니까 시간이 압축되기도 하고 또 공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빨라졌겠죠? 그렇죠. 공간도 더욱더 압축되고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시공간 압축. 요 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생활 공간과 지리적 인식이 대획 때 확대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도표 하나 듣는다면 지리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리적인 공간 능력이 내가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또 다양해질 수 있고 예전에 15세기라든가 18세기까지는 마차와 범선을 이용했습니다. 시속 16km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기기관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19세기 때부터는 증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속도가 25km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대 정도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옛날 그림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프로펠러 비행기였죠. 시속 그런 게 한 400에서 500, 600 정도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제트 비행기입니다. 지금 800에서 1000km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공간 거리가 압축되고 전 세계가 1일 생활권 하루 만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유럽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일생활이 도와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23페이지에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통수단이 뭐냐? 자, 은주 볼게요. 나는 나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어. 온종일 걷고 생각하다 보면 나를 발견한대요. 은주는 도보여행이겠죠? 도보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현이 볼게요. 나는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옛 기찻길을 따라가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이 민현이는 철도여행이겠죠? 이 백두대간에 관련된 열차가 아까 얘기했던 V트레인이라고 했습니다. V트레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벨리 소연입니다. 숙소를 잡지 않고 나는 지중해라든가 카리브해 연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싶고 숙소를 잡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서 자? 그렇죠? 배에서 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크루즈 숙식이 해결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와우. 자, 그 다음에 준영입니다. 준영이는 세계 최장 노선의 가장 긴 노선의 교통수단을 타고 모스크바에서 바이칼 호수입니다. 호수. 아주 유명한 호수죠. 바이칼까지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싶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준영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 지구의 4분의 1을 지나가는 열차입니다. 요거를 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민이는 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에 가고 싶어. 자, 그럼 경민이는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백두산을 가려면은 우리는 지금 북한에 가로막혀 있어서 마치 섬처럼 돼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이용해야죠. 비행기. 뭐 배를 여객선 이용해서 중국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비행기와 여객선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동차 아니면 뭐 기차도 탈 수 있고요.
자전거 타고 다시 도보를 이용해서 백두산을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23페이지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지리 정보, 여행 지리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